5단원 동물과 에너지, 세 번째 중단원 호흡과 배설 안에서도 두 번째 소단원인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키워드는 오줌의 생성 과정, 여과, 재흡수, 분비가 됩니다. 학습 목표는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 순서는 노폐물의 생성 과정을 앞서 얘기했던 수업 키워드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설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설이란 혈액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노폐물, 즉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걸러내어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 바로 콩팥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노폐물을 걸러낼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 뜰채가 물체를 걸러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혈액을 뜰채와 같은 구조에다가 한꺼번에 슝 하고 넣으면 알다시피 크기가 큰 물질은 뜰채 안에 남을 거고요. 크기가 작은 물질만 뜰채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뜰채를 통과한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이제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반면에 뜰채 안에 남은 크기가 큰 물질들은 그대로 이렇게 혈액 속에 남게 되는 거고요. 즉 우리 몸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남으려면 혈액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혈액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몸 밖으로 나가려면 오줌을 생성하는 길로, 오줌으로 나가는 길로 빠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우리가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크기가 작아서 뜰채를 통과하긴 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일부 무기염류는 다시 혈액으로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 첫 번째 과정에서 미처 뜰채를 통과하지 못한 노폐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죠? 그래서 혈액에 남아있는 이 노폐물, 요소를 마저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과정, 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25쪽에 지금 한 내용을 일단 가장 위에다가 빈칸 채우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은 세 가지 과정,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네프론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일단 콩팥에서 뜰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사구체가 됩니다. 사구체에서는 뜰채에서처럼 크기에 따라 물질을 걸러냅니다. 크기가 큰 물질은 사구체, 즉 혈액 안에 남게 될 거고요. 크기가 작은 물질만 사구체를 통과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둘러싸여 있는 구조물인 보먼주머니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표에다가 양괄호 1번에다가 한 번 더 여과 적어주시고요.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는 바로 혈압차입니다. 사구체는 보먼주머니보다 혈압이 높아서 이 혈액들이 혈관벽을 강하게 밀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밀어내는 혈관벽을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서 혈액에 녹아있는 물질이 사구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사이의 틈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크기가 작은 물질들만 통과하게 되겠죠. 바로 그 위에다가 내용을 적으면 여과는 혈압 차이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위쪽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혈액에는 혈구,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있는데 지금 여과에게는 혈액에는 있었던 이 혈구랑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 혈구 세포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방향으로 여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혈액에 남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먼 주머니를 통과해서 세뇨관으로 이동한 이 여과액들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세혈관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을 재흡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인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은 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양괄호 2번에다가 먼저 재흡수 적어주세요. 이 재흡수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하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요한 물질,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서 여과되기는 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와 같은 것들의 구출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보이는 족족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 양괄호 3번에다가 분비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 분비는 일어나는 방향이 재흡수하는 반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여과가 일어나지 못했었던 그러한 노폐물을 마저 이 혈액 속에서 걸러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재흡수와 분비, 물질 교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때 이 오줌의 성분을 왼쪽에 있는 이 여과액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여과액에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있는데 오줌에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없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오줌 생성 과정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과정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요. 콩팥에 연결된 동맥 속 혈액의 일부는 사구체로 흐르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혈액 속 크기가 작은 물질은 압력 또는 혈압 차이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크기가 큰 물질, 대표적으로 혈구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요.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액체는 가늘고 긴 세뇨관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때 세뇨관과 주변에 얽혀져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 교환 두 가지를 일단 재흡수 그리고 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흡수는요, 자, 이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모세혈관 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분비는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이동해서 결국엔 오줌으로 다시 배설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학습지 26쪽에 있는 3번과 4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4번 문제의 정답은 두 개였습니다. 바로 3번과 8번이 됩니다. 3번을 뭐 굳이 이렇게 고치자면, 자, 혈액은 D에서 E 방향이 아니라 D는 우리 모세혈관이죠? E는 콩팥 깔때기 방향으로 향하는 거고, 그러니까 D에서 E가 아니라 D에서 F 방향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소판, 얘도 혈구세포에 포함되는 녀석이잖아요. 크기가 작아도 어쨌든 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에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 여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보면 됩니다.